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만 상승했는데요. 이제 9월달 FOMC 이후 미국 기준금리는 25bp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금리 인하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시행됐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하가 보험성일지, 경기 침체 때문일지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나 고용 둔화가 현실화됐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소 사전 보험성 예방적인 그런 금리 인하라고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네, 이번 FOMC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가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50bp 인하, B컷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던졌다고 하는데 미셸 보우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25bp 인하에 찬성을 했죠. 네, FOMC 전부터 만장일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금리 인하 폭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5p 인하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이번이 금리 인하 적기인데다가 이제 B컷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연내 추가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9개월 만에 이뤄진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오늘 시장은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연내에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예고했지만 서프라이즈는 없다는 점에서 증시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이번 조치가 연속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닌 점을 시사하는 것도 시장의 투심을 꺾었습니다. 마감상 보면 특히 오늘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내리고 우량주는 오르는 순환매가 나타났는데요. 보면 다우지수 홀로 0.57%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 0.33%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크게 빠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또다시 자국 기업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칩 구입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으로 신형 저사양 칩을 새롭게 출시했는데 이 또한 중국 당국이 수입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중국형 매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알파벳과 아마존도 오늘 각각 0.62%, 1.04%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늘 엔비디아의 악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 분위기가 위축되자 브로드콤도 덩달아 4% 가까이 급락했고요. 메타도 어제 큰 폭으로 오늘 오른 만큼 오늘은 0.42%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1% 오름세로 마감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10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오늘은 금리 인하 호재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10위에 오라클이 빠지고 JP모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FOMC 결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이제 연방기금금리는 4%에서 4.25% 범위로 낮아졌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나 고용 때문이었는데요. 성명서를 보면 연준은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고 위원회는 이중 책무의 양쪽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이 중에서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고용 둔화를 인하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11대 1로 의결이 됐는데요. 친 트럼프 인사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만 B컷을 주장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25베이시스포인트 이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점도표였죠. 연준위원들의 올해 금리 중간값은 6월에 3.9%에서 이제 3.6%로 내려가면서 올해 총 3차례, 앞으로 추가로 2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컸다는 점인데요. 19명의 참석자 중 7명은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2명은 단 한 차례의 인하만 반영했습니다. 물론 추가 2차례의 인하를 지지한 위원들도 9명이나 됐지만 이렇게 위원들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은 향후 금리 인하 궤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 그 밖에 2026년과 2027년에 대한 전망은 각각 연내 한 차례씩 금리를 더 내리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점도표랑 성명서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서자마자 증시는 곧바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번 조치를 위험관리 차원의 금리 인하라고 표현한 대목이 시장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이는 지금 당장 경제가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조치라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고용시장이 지금 약하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변화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만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거나 고용이 좋아진다면 금리를 굳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BOK 파이낸셜은 연준의 이번 조치는 고용시장의 추가 약세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였을 뿐이고 경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고 분석을 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야누스 핸더슨 인베스터는 파월 의장이 앞으로 추가 인하에 대한 의미를 축소시켰다면서 연준은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기보다는 양대 책무의 균형 잡힌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준은 아직 완전히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미국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위축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달보다 8.5%나 감소했는데요. 특히 단독주택 착공이 7% 줄어들면서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 지표인 건설 허가 건수 역시 이번에 큰 폭으로 내렸는데, 전문가들은 이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주택 공급은 늘어나면서 이 신규 주택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앞으로 모기지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트레이드의 되돌림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내렸었는데요. 올해 세 차례 인하는 이미 예상돼 왔던 바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 하락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내일 2년물 금리는 0.04%포인트, 10년물 금리는 0.0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이후에는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장 막판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왔습니다. 내일 금 선물은 0.83%나 빠지면서 온스당 3,694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간의 지정학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73%, 0.8% 하락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젠슨 CEO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굵직한 제국 기업들의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신형 저세양 칩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 통보했는데요. 몇몇 기업들은 수만 개를 주문하겠다 밝혀놓고 이미 테스트와 검증 작업에 도입하기도 했지만 당국의 지시 이후 관련 작업이 모두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중국이 엔비디아 H20 칩의 보안 이슈를 문제 삼아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을 넘어선 강경책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수요일장 3% 가까이 미끄러졌고요. 젠슨 왕 CEO 역시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소식이 실망스럽다 말하면서 금융 분석가들에게 회사 전망에서 중국 시장을 포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도 했는데, 중국 사업은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 미국과 중국 양측의 논의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통행세까지 쥐어주며 얻어낸 H20 칩 수출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규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출하도 되지 않고 있는데, 고래 싸움 사이 엔비디아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탈 엔비디아에 나선 중국은 AI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홀로 서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자체 AI 칩 개발 소식으로 시장을 흔들어 놨던 알리바바가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는데요. 중국 2위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유니콤에 AI 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와 캠브리콘에 이어 알리바바까지 앞다퉈 자체 칩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 중국 기업 임원은 메시지가 이제 더욱 크고 분명해졌다면서 이전에는 지정학적 상황이 나아지면 엔비디아의 공급이 재개될 것이란 희망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국내 시스템 구축에 모두가 매달려야 한다 말하는 등 중국에서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글로벌 제약사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올 들어 12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2030년까지 미국에 모두 3,500억 달러, 우리 돈 480조 원이 넘는 대형 투자에 나서겠다 약속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익성이 좋은 품목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콕 짚어 언급했는데 의약품에 대해선 150에서 250%의 관세를 거론한 적도 있을 만큼 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눈치 보게 나서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안방인 미국 로보택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프트와 손잡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업계 선두와 한 배를 탔다는 소식에 리프트의 주가는 수요일장 13% 넘게 껑충되었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 LA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마이애미와 워싱턴 DC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요. 누적 유료 승차 건수는 1,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경쟁자들과 멀찍이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유로화 채권 발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유럽의 매력적인 자금 조달 여건과 함께 기업과 투자자들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과도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속 달러화 가치는 올 들어 10%나 하락했는데 반면 유로화는 같은 기간 14% 뛰면서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월간은 더 낮은 차입 비용과 유리한 환율, 달러 의존도 축소 노력으로 리버스 양키 채권의 기록적인 발행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관세 충격에 일본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8월 대미 무역 흑자액이 반토막이 나버렸는데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4% 가까이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30% 가까이 줄어 수출액은 2조 9천억 원에 그쳤고 수출 대수도 10% 가까이 줄어 8만 대를 겨우 넘겼습니다. 전체 무역 수지는 2조 3천억 원으로 적자로 무역 적자는 2달째 이어졌는데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란 소식에 카지노나 여행 등 전통적인 중국 관련 소비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에이펙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 허용되고 다음 달 초 중국의 황금 연휴가 시작한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카지노 관련주 GKL이 7%대 상승했고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도 6%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여행주 노란풍선과 모두투어도 각각 3%와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광 수입 증가의 1차적 수혜 업종은 호텔과 레저 산업 등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 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흐름은 내수 유통기업의 실적 개선과 해당 섹터의 수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단순히 숙박과 관광에 그치지 않고 쇼핑과 다양한 소비 활동으로 확장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K-팝의 중국 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어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큐로홀딩스가 대표적으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빌리언스도 8%대, 사마네트워크도 2%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머스와 펜엔터테인먼트도 각각 빨간불을 켜며 마감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최근 들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 공급과 리튬 가격 반등,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조짐에 힘입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주가가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급등한 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LNF 등 주요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코인테크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인테크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ESS 제조 라인 로봇 시스템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장비뿐만 아니라 자율 이동 로봇, 공장 자동화 기업으로 새롭게 이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증권가 호평에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LNF 9%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탑 머트리얼도 4%, CIS도 1%대 강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틱톡의 국내 파트너사가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 중입니다만 모 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란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서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었던 특정 기업 즉 틱톡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 업체 와이즈버즈 대표적으로 22% 강세 보였고요. 에드포로스도 11%, 모비데이즈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외에 차이 커뮤니케이션과 에코마케팅도 각각 2%대 넘는 상승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상승 랠리가 멈췄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 10일 연속 상승으로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RSI상 양 지수 모두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기도 했고요. 이제 기다리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빅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소화해낼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3,500선 코앞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 하락해서 3,413선, 코스닥 0.7% 하락해 8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내림세였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바이오 관세를 다시 언급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던 외국인이 매도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8거래일 만인데요.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348억 원 순매도했고 선물 시장에서는 8,370계약을 순매도하며 더 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3,1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며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52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1,632억 원 매도 5위, 기관도 1,1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2,870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급등을 이끌었던 반도체 투톱에서 동반 차익 실현이 이뤄지며 지수의 하방 압력을 부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5% 하락해서 78,200원, SK하이닉스가 4.1% 빠지며 33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각각 8거래일, 12거래일 만의 하락이었습니다. 또 방산과 원전 대표주도 밀렸습니다. 그나마 금융과 조선 대표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딱 2개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와 HLB 상승했지만 알테오젠과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등 제약바이오 쪽에선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1,38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20전 올라 1,380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FOMC를 앞두고 야간 거래에서는 1,376원대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를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중 기조가 완전히 바뀌진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고 환율도 소폭 다시 올랐습니다. NDF에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달러원 1개월물은 1,380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외환시장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중의 흐름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하던 외국인들이 어제 팔자로 돌아선 점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고점 돌파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함으로 보여지지만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 순매도했는지 체크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외국인 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SK하이닉스는 가장 많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한국항공우주와 네이버, 롯데관광개발, 삼성전기, SK텔레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HJ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하나오션 등 조방원 테마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단에서는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바이오 종목인 D&D 파마텍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밖에 유진테크와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등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펩트론 등을 가장 많이 팔아냈고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림 로봇 등 로봇주에 대해서도 강한 팔자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지만 조방원이나 로봇 등의 테마에선 조정이 나왔다는 흐름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됐고 오늘부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이뤄집니다. 또 오늘 밤에는 영국의 기준금리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여는데 참고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화장품과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화장품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작용했고 로봇주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로봇주의 경우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증권가에서 밸류에이션 높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을 나타나지 못한 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세로 79,000원, SK하이닉스가 2.1% 반등하며 거래가 34만 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7% 강세, 거래가 35만 2천원.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가까이 올라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87% 오름세로 거래가는 103만 9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5위권까지 모두 상승불 켜냅니다. 알테오젠이 1.8% 반등, 거래가는 48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25% 오름세로 12만 2천원, 에코프로가 시총 3위에 있습니다. 0.5% 오름세, 거래가 5만 원이고요. 펩트론이 1.73% 반등하며 29만 4,500원, 파마리서치까지 0.81% 강세 기록 중입니다. 6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단 한 차례 필요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3,400 지키기에 나설지 아니면 3,500 돌파를 다시 시도할지 일단 프리마켓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요. 개장 분위기까지 한 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FOMC 결과 나왔는데 예상대로 25bp 인하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2번 정도 인하를 지금 시사를 한 상황이고 네. 여기에 또 스티븐 마이러는 50bp 인하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예. 결과적으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그렇죠. FOMC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외환시장 할 것 없이 점도펴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파월 의장 기자회견 할 때 파월 발언에 따라서 어제 장중
출렁거림이 엄청났습니다. 아, 시장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뭐 단타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리고 뭐 점도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들이 보면은 결론은 25p 인하를 끄집어냈지만 그 서로 사연이 많은, 할 얘기가 많은, 그래서 시장 내에서도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막 반응하다 보니까 변동성도 컸고. 근데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는 또 그러니까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그렇게 경기 둔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 그러고요. 리스크 이때까지 뭐 매니지먼트 우리가 보험성으로 인슈어런스 컷, 네. 또 뭐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고 리세션 컷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위험 관리성의 어떤 금리 인하다. 네, 위험 관리 차원이다. 네. 근데 뭐 경제 위험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리스크는 파월은 자기 잘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 계속 연준을 닥달하고 갈구고 하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 그래 일단 해주마. 뭐 그런 의미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의 독립성 리스크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배경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어떻게 뭐 FMC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꿀잠 주무시고 아침에 체크하셨습니까? 그래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체크를 좀 했었는데요. 예.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도 네. 저는 미국의 지수 자체가 약보합이었던 게 전형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죠. 25bp 컷했고 네. 네. 스티븐 마이론은 또 B컷을 얘기했고 예. 네. 그런데 노동시장에 대해서 8월에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8월에도 노동시장이 약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했고 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했기 때문에 재료 소진 차원에서 그냥 시장은 보합이었다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새로운 재료들을 이제 기다리고 뭐 관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유럽과의 협상 뭐 이런 것들로 다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리스크 관리 차원,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예.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있잖아요. 자리에 네. 그렇게 크게 연연할 사람 같지는 않고요. 네. 자, 미국의 팔리시에 맞냐 안 맞냐. 네. 그리고 이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 이걸로 하는 거지 자기의 그렇게 자리에 막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연연할 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법이 준 오더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룰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9월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뭐 경제 전망도 업데이트하고 네. 점도표도 나오니까 여느 때보다는 더 이제 주목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었나요? 점도표가 좀 더 상향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거든요. 상향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내년 올해 하반기에 2번 인하도 상당히 네. 긍정적이긴 했지만 내년에도 2번 인하는 하겠죠. 당연히 예. 시장 컨센서스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점도표가 조금씩 올라갔다는 점이잖아요. 그 얘기는 내년 2번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조금 더 물론 또 지표에 따라서 당장 오늘 새벽에도 8월에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부동산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중국도 부동산 지표가 안 좋고 예. 한국도 안 좋은 편이고 미국도 그렇고요. 예. 근데 뭐 역으로 그래서 그 금융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여하튼 실물 경기에서 부동산은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네.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도표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미국의 부동산이나 실업 더 좋을 수가 없으니 2번 당연히 다 2번이 되겠네.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품게 만든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소수론자니까요. 여하튼 점도표 올라간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센터장님, 네. 저 화면에 점도표 한번 띄워놓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점도표를 보면은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저기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저기가 즉 4.25에서 4.5. 네. 예. 그러니 이번 금리 인하 전 레벨이고 그 밑에는 이제 이번에 4에서 4.25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은 점을 찍기로는 그냥 남은 2번 FMC 그냥 가자 이 레벨로 가자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 2명은 한 번 정도 더 하자는 거고 그 밑에가 소위 중간값으로 2번 더 하자고 제일 밑에
저 스티븐 마이런 아닙니까? 125bp니까 이번에 25bp 내렸고 남은 10월, 12월에 50 하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점을 찍었는데 저 밑에. 저기서 한 번만 더 하고 저는 놀라운 게 이번에 내린 25bp로 그냥 연말까지 가자 한 사람이 6명이나 되는데 저것도 놀랍고 저 위에 동결하자고 찍은 사람 누굴까요? 모르겠습니다. 아, 맨 위에. 원로라든가 뭐 모험원은 아니겠죠, 뭐.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참고적으로 19명의 연주위원이 있어요. 예. 근데 투표는 12명 하시는 건 아시죠? 점도표는 19명이 다 찍을 수는 있지만 네, 네. 투표는 12명이 네. 하는데 그것도 좀 이건 좀 주제에 벗어난 얘기라서 좀 송구한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왜 12명, 19명이 다 왜 투표를 안 하고 12명만 투표를 할까? 아. 점도표는 19명이 찍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뭐 12사도나 라는 얘기도 있고 12명의 어떤 12사도 그리고 12개월이잖아요 또. 예. 저도 12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예.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초도 12척이 되었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10척이 상윤십이. 뭐 예. 죄송합니다. 투자분들에게 뭐 송구한 얘기고 좀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도표에서 좀 얘기는 다양한 의견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갖고 있는 점도표의 의미가 예전보다 금리 인하나 금리 내년도 특히 제가 말씀 2026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26년에 대한 부분이 두 번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더 두꺼워진 것도 맞으니까요. 아.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주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조금 더 점도표가 내년도에 대한 두 번의 인하를 좀 더 확실시하고 있다. 그 전에 FOMC보다 그거는 긍정적인데 이제 이번에 25년도에 일부 한 명이나 소선론자들의 어떤 한 번이나 이런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개인 소신에 따라 점도표를 찍은 점을 거고. 찍으니까. 근데 이번에 투표는 한 명 스티븐 마이너 빼놓고 11명이 다 동의를 했으니까요.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당연히 올해 뭐 두 번의 인하에 대해서도 그걸 문제 삼을 같은 투표권은 투표가 혼잡스럽지는 않다는 점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정민 예. 앵커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가 저 맨 위에 동결. 저 누구 같아요? 소장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소장님 1번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리사 쿡. 에이씨, 뭐 저는 리사쿠. 25p 이나에 동의는 하는데 점 찍을 때는 에이 하면서. 그렇죠. 예, 저는 리사쿡일 것 같아요. 아니면 파월 의장의 소심한 반격? 뭐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 예. 야, 근데 스티븐 마이런도 참 대단하네요. 저기다가 점을 자기 혼자 저기다 찍어버리네. 저 밑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한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로 좀 보거든요. 네, 네. 모두가 만약에 만장일치가 자꾸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어떤 의견도 막아버린다는 게 더 불안한 것 같거든요. 저는 경우에서. 예. 그러니까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장에서는 국가 배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발언에서 조심스러운 건 그러니까 어떤 합병이나 인수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땐 주주의 의견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주가 생각하는 예. 목표 수익률이 예. 다르다는 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30%의 수익률도 충분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이 밸류에이션은 100%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야. 근데 왜 여기서 합병을 했지라고 반대할 수도 있고 네. 예. 아니, 이 합병을 통해서 35%가 이미 올랐으니 합병 찬성해야 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선과 악의 개념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누가 더 이익을 보냐, 소액주주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시장이 더 성숙되고 또 합리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소수는 소수 다수로. 의견. 예, 예. 예. 그 와중에서 어쨌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시스템이고 거기에 또 수장의 역할이고. 투표는 거의 만장일치였죠. 스티븐 마이너 빼놓고. 마이너 전수표는 빼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그거는 여러 번 경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물가상승률 PC는 3%로 동결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 상향했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기저효과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갖고 있는 관세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측면, 일부 한국은 종료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제 교역량에 어떤 분명히 안 좋았을 거고. 근데 이제 어차피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건 맞으니. 그리고 PC도 3%로 고정시킨다고 보면 고용이 약해진 건 맞죠. 그래서 예. 고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년도의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는 뭐 닭이냐 달걀의 문제인데 예.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신 거지 이거를 막 뭐라고 그럴까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내년에 경기 좋아서 금리 인하 안 하고 싶이 뜻이 아니라 저희가 천재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을 통해서 금리 인하했으니 내년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지 예. 내년 경기 엄청 좋아요.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저기 이제 GDP 성장률이 6월 달에는 1.4%로 금년에 2025년 예, 갖다가 예, 예. 예상했다가
이번에 9월에는 1.6%로 이게 이제 정미랭크가 질문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건데 네. 저게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는 리얼 GDP니까 실질 GDP 실질 성장률이고 네. 또 뭐 애틀란타 연준 같은 데서 GDP 나우로 할 때는 최근께 보면 3.6%거든요. 노미널이죠. 노미널. 네, 그러니 지금 명목이죠. 거기서 1.6에다가 인플레이션 더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면 우리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GDP 성장률은 실질입니까? 명목입니까? 통상 그것도 실질이죠. 실질로. 네, 명명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있었을 텐데 계속 있었을 이거 테니까. 1%가 안 된다. 뭐 지금 네. 뭐 우리 뭐 IMF에서 우리나라 국가 GDP 성장률을 1% 내외로 낮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노미널은 아니죠. 물가 상승률 1%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예. 세금 물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월급 빼는 거 다 올랐다는데. 월급 뭐, 빼고 예.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미널로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은 그래서 동시에 발표하는 거죠. 물가 상승도 발표하고 GDP도 발표하는 건 합쳐 보시면 그것이 명목 성장률이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합쳐서 발표하면 물가 때문에 오른 건지 진짜 리얼하게 오른 건지 모르잖아요. 네. 살찐 사람이 이게 근육인지 지방인지를 조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덩치 큰 사람이 그렇지. 비유가 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덩치 큰 분들이 근육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물살려 보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말랑말랑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웃기려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비유를 너무 비유가 너무 찰떡이어가지고요. 머니쇼 정시타임에 패널분들이 갈수록 그 수고 있는 그 예능 그 감각이 튀어나오시고 백선태장님도 예, 자주 표정 변화 없으신 게 너무 그러니까. 그 근데 킬링 투자자분들하고 포인트예요. 이게 얘기를 저희도 뭐 PB나 아니면 네. 리테일 분들은 쉬운 용어를 안 쓰면요 쉬운 용어를 안 맞아요. 쓰면 어려워하세요. 아, PC 자체도 저한테도 어려운 단어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움 그렇죠. 물가라는 거. 예, 그러니까 좀 사실. 쉽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예. 그게 맞고요. 현학적인 말이 과연 자기 지적인 것 같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네, 저희 어머님이 자본시장과 ROE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거. 그걸 배우시지 않은 분이. 네. 근데 그 정도의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유리겠지? 뭐 이 정도? 예. 그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게 더 맞지 않아 보고 있어요. 저도 체험하지만 잘 모를 때 보면은 두리뭉실하거나 더 어려운 굉장히 용어 씁니다. 어려운 용어를 예, 쓰는 사실은. 것 같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은 쉽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 제가 완벽하게 안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또 궁금한 게 뭐 네, 예.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할 것 없이 장중에는 굉장히 출렁출렁했습니다만 네. 결과만 봐서는 그냥 보합 네, 예. 정도인데 아니 그 중에서도 보합보다도 이제 채권시장이 저는 그거 했던 게 장기물도 올랐고 특히 2년물도 올랐어요 수익률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실은 채권 시장도 혼돈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많이 원래는 사실 헷갈려하는. 단기채와 장기채에 대한 스프레드의 변화가 전혀 없고 같이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글쎄, 예,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를 사고 장기채를 판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봤던 이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물가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아직은 뭔가 불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옵티미스틱한 면을 자꾸 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점은 2번이나 내년에도 2번이나가 더 확실해졌어. 근데 이쪽은 근데 왠지 갖고 있는 2번이나 왜 경제 성장률을 1.6%로 올렸지 굳이? 저는 다 좋게 봤거든요. 당연히. 아니 예. 금리를 현재적으로 낮춰서 리스크 매니저 컷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FOMC 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FOMC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내년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도 근데 왜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좀 제동 걸리는 건가?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사족 같은 생각을 또 채권 시장을 하신 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스프레드의 차이가 거기서 벌어진 것도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1.6% GDP 상승률은 1.4, 1.6은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올해 GDP 같은 경우 예, 특히 예. 이미 과거에 근데 그것이 컷에 대한 문제로 들어오는 건가? 불확실성인가라고 삼을 수도 있죠. 채권분들은 더 보수적이니까. 아주 보수적일 수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출렁이는 주식 저는 죄송한데 제가 새벽에 안 일어났던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5시쯤에 일어나서 이게 좀 커트하면서 역사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당연히 인하는 거의 99.9% 확실했기 때문에 예. 그 컨텐츠의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복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담당자는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담당자들이 새벽에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네. 별게 없어서 저한테 카톡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채권을 보는 분들은 그 하나 되게 중요했나 보죠. 네. 되게 민감할 수 있고. 네. 우리는 1BP를 우습게 보지만 그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0.02%라는 게 저희 네. 주식 수익률은 뭐 큰 거 의미가 없는데 1BP는 그게 그쪽에선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2년물과 장기물의 어떤 동시 상승률이 또 그렇게 무게를 많이 둘 필요는 없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또 다시 수익률이 서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뭐 채권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래 시장마다 주식 환율 금리 할 것 없이 다 출렁거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장중 흐름 보니까 야 밀리면 사겠다가 이렇게 많구나 세력들이 그렇죠. 득달같이 달라들더라고요. 장중에 조금 하루 이틀의 조정도 필요 없다. 장중 조정이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 지금 또 시장 끝나고 나서 미국장 이렇게 지수선물 흐름을 보더라도 뭐 이 정도면은 FOMC 충격은 없는 것 같다. 그냥 계속 랠리 가자 하는 분위기가 또 느껴지네요.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 8월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는데, 네. 뭐 파월과 트럼프의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파월 뭐 말만 나오면 좀 그랬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뭐 유가,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 상반기, 뭐 일본 남은 국가들의 협상,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본 협상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협상. 예. 뭐 이런 것들, 반도체, 안 그래도 트럼프가 반도체 의약품 뭐 관세 많이 매기했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조심스럽게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별 이슈, 그 다음에 무역별 이슈, 그 다음에 에이펙,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에이펙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오느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뉴스 같지만 글로벌 뉴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좀 더 무게중심이 가라앉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면들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시진핑 방한하면서 일부 소비재들이 더 탄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뭐 관세 문제는 있지만 지금 파이프라인이나 시데모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네. 일고비 이후로.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도 이게 좋게 다시 더 선순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는 이미 낸드나 뭐 메모리 쪽에 수급이 좋아지면서 하이닉스를 어제 외국인이 팔았지만 저는 큰 의미도 그것도 없습니다. 일일비일 필요 없이 저희 하우스는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외국인 중에 많은 비중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기계적 매도를 하는 것뿐이지 하이닉스를 정말 싫어해서 파는다고 좀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테마를 보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진짜 실질적인 반도체 수요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낸드나 뭐 이런 메모리 쪽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반도체 도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지수 저희가 최근에 좀 상향했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뭐 자연스럽게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하우스의 투자 전략 담당자는 글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의 공식적인 상생증권의 상단은 3,700포인트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3,700포인트 그리고 트레일링 타겟 PBR 화면에서 잠깐 네. 좀 봐주시면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 1번이 이제 PBR 밴드인데요. 저희 지수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저께 3,500포인트라면 지금 저희가 이제 위에 있는 거 3,7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게 맨 밑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트레일링 타겟 멀티플로 보면 PBR이 저희가 타겟 PBR 1.2배에서 1.25배를 상향했고요. 그래서 상단이 3,700인데 참고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화랑기였던 2021년 9월이 네. 1.29배였어요. 그러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 지금의 상법 개정과 투자자의 어떤 센티멘탈 그다음에 미국장의 어떤 상황을 봐서는 국장이 다시 더 되고 있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 그럼 1.3배를 적용하면 4,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4,000포인트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없이도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상법 개정과 투심으로도 4,000포인트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가려면 이제 내년, 내후년, 3년 후에 어닝에 대한 그로스가 좀 더 들어오면서 4,000 이상 포인트가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시는 5,000포인트의 달성은 4,000포인트까지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 그리고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또 버무려지면서 나올 수 있다. 당장 뭐 내년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더 중요하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어찌됐든 기업들의 실적은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이제 네.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 놓고 봤을 때는 3,700, 4,000 네. 무난히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또 팔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약간은 또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느낌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도 중요하시죠. 예. 개인도 네. 중요하신데 결론적으로 개인들은 모르겠어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이 비싸다, 네. 이 장이 싸다, 아니면 조정 시에 매수하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 당연히 그러실 거고, 외국인도 그렇겠죠. 근데 네.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잖아요. 외국인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 정확한 명칭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예요. 예. 저도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현재 펀드 매니저를 만나면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이 두 가지만 판단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포트에 한번 담으면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닝 가이드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 정책과 인수합병 같은 정책이 내가 생각했던 기업의 밸류에이션 맞는가 그걸 물어보지 그 외에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변수는 별로 묻지 않았거든요. 제 네네. 기억에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올해 4월달, 5월달에 매도를 좀 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어닝 증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2월, 3월까지는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저희 나라가.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대형주가 했었는데 근데 어닝을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어닝 그로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해갖고 이제 4월, 5월에 매도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초 이후로 조금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해서 아마 8월까지는 YTD로 순매도였어요. 순매도. 네. 근데 최근에 9월에 많이 사니까 엄청 많이 산 것처럼 느끼시지만 지금까지도 1월 1일 이후로 외국인은 순매도입니다. 아직은 예, 누적으로 누적 봤을 순매도입니다. 때. 무슨 예. 얘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네. 내년도의 밸류에이션과 이 주가가 맞나? 예.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사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싸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비싸서 벌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에서 있다가 주가가 오르니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올랐으면 그 델타만큼 파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올라갈 거니까요. 아.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더 많이 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반도체 산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중국의 소비재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 쿠폰 이후로 내수에 어떤 게 좋은 거지? 백화점이 좋은 건가? 아니면 할인점이 좋은 건가? 뭐 이런 식의 판단들. 그리고 엔터레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 음식료 미국 공장들 파리바게뜨 짓고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쪽과 실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추가 매수는 전 충분히 더 많을 거라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외국인은 아직 누적 순매도다. 아직은. 근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금리가 올해 2번, 내년 2번, 달러 지수도 조금 약세로 되거든요. 이게 이제 네. 골디락스예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고 달러도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뭐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골디락스거든요. 그랬을 때 대형주 그다음에 모멘텀주가 강세를 계속 벌려왔다는 점에서는 지수 상승의 추가적 상승이나 대형주 강세가 예상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과거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최고에 달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다. 네. 그 말은 결국 뭐 지금 백성 사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에 6조를 샀네, 7조를 샀네 하지만 결국 그동안에 팔았던 거 그냥 대상거에 불과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비중이 예전보다 좀 낮아진 거는 워낙에 코로나 이후로 개인들이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훨씬 더 이 주시장에 적극적이고 좀 뭐랄까 기관하고 맞닿아 할 정도로까지. 옛날에는 그냥 늘 뭐 기관한테 밥 취급 당했잖아요. 뭐 개인 중에 뭐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채 10%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한번 개인들 갖다가 한번 상대로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시장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뮤추얼. 우리가 공모 펀드, 그러니까 지수 펀드라고는 보통 이제 펀드 가입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보통 자기가 직접 주식을 매수를 맞아요. 하고 예. 아니면 ETF. 예. 그러니까 맞아요. ETF라는 건 결국 뭐냐면 상장된 주식 종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금융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재밌는 게 미국에 상장된 기업보다 상장된 ETF가 더 많아요. 그거 아시죠? 상장 기업이 3,700개 정도 되면 상장된 ETF가 4,000개가 넘는 거죠.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 테마별로 묶어놓으면 되니까요. 교집합으로 하니까. 제가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결국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훨씬 더 강성했던 건 다 펀드로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진짜 순수한 개인 투자자 자금은 작았을 거예요. 예. 지금 다르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사거나 아니면 직접 하기 때문에 ETF는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기 때문에요. 개인들 ETF를 사는 순간 그 종목을 매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관들의 순수 뮤추얼 펀드인 순수 공모 펀드의 기준은 좀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맞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서로 거의 대등한 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3,428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4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8,900원. SK하이닉스 오늘 1.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33만 7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호가 35만 1,0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예상 체결가 104만 1,000원이죠. 1%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KB금융 상승 예상되고 호가 11만 8,600원. HD현대 중공업 지금 호가는 50만 8,000원이죠. 0.4% 상승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2,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2,100원 상승 예상되고 에코프로 호가는 49,950원. 펩트론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9만 3,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1%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62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9만 500원, ABL 바이오도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 예상가 14만 8,600원이고 HLB 삼천당제약은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 남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사실 어제 저희 뭐 상반월, 하반월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출발 자체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러네요. 예. 뭐 코스닥은 이틀, 코스피는 하루 조정. 네.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분위기 같은데. 예. 그래요. 어제 또 우리 수요일마다 이 시간 나오시는 송재ging 대표님이 또 어제 큰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반월에 나빠서 9월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장이 안 빠지잖아요. 예. 어쨌거나 그렇죠. 예, 소장님이 좋다고 하면 제가 약간 불안나는 것처럼. 또 말을 해도 이렇게 하시네. 그러니. 근데 반도체가 좋다 하는데 선 팀장님 지금 미국에도 나스닥이 어제 빠진 거는 무슨 뭐 FMC 때문도 아니고 이거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이제 안 사겠다 그러고 사지 마라 그러고 마이크론은 지금 훨훨 날아가고 그러면 뭐 같은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마이크론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는 되게 좋을 거예요. 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견들이 내년도의 수급 밸런스로 보면 디램과 랜드 가격뿐만 아니라 AP,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도 오히려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의심하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서 네. 자꾸 노이즈가 발생한 거는 아까 정치적인 요인이죠. 엔비디아와 중국 이야기.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가 자꾸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관세를 더 자동차보다 더 많이 매기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노이즈가 되는 건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국과 엔비디아 관계에 그렇게 거기에 편승할 이유는 전혀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관세 이슈 외에는 저희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랑 배적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시장에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쪽 보시는 거고. 저는 한 5개 업종 정도 5개. 추천드렸는데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 본격적 상승을 안 해서 네. 좀 송구한 면은 있지만 그러면 그게 좋은 더 거죠. 좋아요. 저는 그게 더 여전히 좋아요. 저희 이제 앞으로 하우스는 튈 그때 거니까. 두 가지 업종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를 여전히 좋게 보고 바이오. 있다. 특히 대형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코스닥 바이오인 알테오나 리가캠도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말하는 대형 바이오주는 뭐냐 작년에도 그런 패턴이었는데 상반기에 코스닥, 하반기에는
코스피 바이오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음. 그리고 CDMO 시장에 관련된 생물보안법 뉴스가 아마 11월, 12월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CDMO의 어떤 이슈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스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는 지금 그 위고비 때문에 CDMO 이 최대 업체, 순간적으로 이름이 기억 안 나죠. 그 업체의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위고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삼바에 대한 수혜도 생기고 또 하나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우시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우시 바이오의 CDMO가 미국에서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DMO는 수급 타이트가 되게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사이기. 예.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수급도 타이트해요. 위고비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생물보안법까지 나오면 아주 치명적인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아마 이제 분할 때문에 약간 대기 물량이 있겠죠. 에피스랑 분할이 되니까요. 네네. 여하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분할이 뭐 기업 가치에 영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실적 내년도의 실적을 봤을 때는 바이오 셀트 그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여전히 주가 상승률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광범위한 소비재인데요. 소비재 네. 중에서도 저희들 일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 기업들 엔터레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게임,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계속 저평가돼 있었던 게 판호라는 문제 때문에 게임 업종들, 예. 그다음에 일부 뭐 엔터레저 기업들, 그다음에 소비재 화장품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결국은 중국에 있는 뭐 특수 그 대형 그룹 뭐라 그러죠? 그 중국 단체 관광이 이미 허가됐기 때문에 네네. 주가에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와서 올리브영을 더 많이 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화장품 정보, 그러니까 중소형 화학주들이 나쁠 이유가 없죠. 화장품 정도들이. 그래서 소비재로 보면 화장품, 게임, 엔터레저를 묶은 전체적인 소비재 업종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반도체는 이제 실적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추천하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렸던 건데,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이제 내년 전력기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LS 일렉트릭이나 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처럼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은 왜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전력 수요를 위한 교체 수요가 항상 있지만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데이터 센터와 노후 설비까지 계속 겹치면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주 백로그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 기기에 대해서 좋게 봤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4개 업종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화장품 호가 좋네요. 화장품? 예. 지금 이 에이펙이 10월 말 11월 초 이틀 아닌가요? 일정이. 날짜가 순간 기억 안 나는데 10월 10월입니다. 초. 11월은 네, 아닐 10월. 겁니다. 네? 10월 20일 경 전후로 알고 예.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경주가 제일 아름다울 때죠. 경주가. 네, 가을 만추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만 아까 제가 정민 앵커가 섹터를 갖다 여쭤봤고 뭐 바이오까지는 기억이 납니다만 그동안 말씀해 오신 것 중에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서 이 말씀까지 기억났는데 그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예. 금반지처럼 한번 줄여봐 주세요. 바이오하고 또 뭐였다고요? 바이오, 예. 화장품. 그다음에 소비재, 소비재, 예, 그다음 반도체, 바소반, 바소반전. 바소반 전력기기. 전력기기까지. 바소반전. 네. 예. 반전이란 말은 마음에 드네요. 바소반전. 아, 바소. 그래요. 예. 네, 바소는 와인에 또 생각이 나고. 아, 예. 바소반전. 근데 사실은 제가 화면 한 가지 보여드리고 네.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8월 연초 그리고 8월 이후 수익률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 이후 8월달에 주가 절대 수익률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 점 얇은 하늘색 점은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IT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운송, 미디어 엔터는 연초 이후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점 이렇게? 마이너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운송 마이너스.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좌측인데 8월 달에 많이 오르는 종목 여기 순서대로 보험, 네. 조선, 반도체, IT, 증권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부의 밸류업 증시 부양 대책, 상법 개정, 그 때문에 금융지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본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주회사.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8월 달에 안 좋았던 기업들을 보면 유통이라든가 화장품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어떤 의미나 보냐면 8월 달이 유통이나 화장품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화학은 정말 나빴고요. 죄송하지만. 네. 화학은 뭐 좋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화장품이나 유통은 재료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나왔고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였습니다. 25bp 인하를 단행했고 추가적으로 2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또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라는 그러니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제 인하했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증시 자체는 이제 다운은 좀 올랐고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 이제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로 오늘 호가 분위기에서는 좀 반등이 예상됐던 상황인데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7% 올라갑니다. 3,432. 코스닥도 0.79% 상승합니다. 852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올라갑니다. 78,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39,500원, 34만 원까지도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으로 34,9,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125,0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47,000원으로 1.6%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합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 0.9% 오름세로 51만 1,000원이고요. KB금융은 좀 떨어집니다. 11만 7,600원. 기아가 0.3%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1.4% 상승합니다. 47만 9,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이고 에코프로는 소폭 상승합니다. 49,850원. 펩트론 올라갑니다. 29만 2,500원. 파마리서치 보합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2.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네요. 29만 1,500원.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HLB도 39,600원으로 1.6% 올라가고요. 삼천당제약도 올라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줄기세포, 바이오 쪽, 화장품, 전선 다 움직입니다. 지금 로봇 쪽에서는 에브리봇이 지금 9% 급등을 합니다. 18,450원이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휴림 로봇도 올라갑니다. 휴림 로봇 3,510원이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레인보 로보틱스도 2% 상승 중이고 로보로보도 5% 올라가고요. 로보스타가 11% 급등합니다. 37,900원. 로보티즈, 셀바스 AI까지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하이젠 R&M도 4.8% 올라가고요. 나우로보틱스도 4.9% 올라갑니다. SBB테크도 4%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파 시스템즈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로봇 쪽은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앞서 호가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삐아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11,600원, 11,700원을 넘어섭니다. 달바글로벌도 1.6% 올라가고요. 코스맥스도 2.9% 상승세고 에이블 CNC, 한국콜마 다 올라가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5.2% 올라가고 마녀공장, 제닉 다 4%에서 3%대 상승세고요. 클리오도 2.7%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선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앞서 보셨다시피 전력 전선 쪽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줄기세포 쪽에서는 메타케어, 이건 동전주네요. 엑셀세라퓨틱스가 4.2% 올라가고 SCM 생명과학도 1.3% 상승세고요. S바이오메딕스, 강스텐바이오텍, HLB 생명과학, 바이오솔루션 다 좋습니다. 줄기세포 쪽도 오늘 움직임이 좋네요. 엔터테인먼트도 좋습니다. 큐로홀딩스가 상한가고 사마네트워크스, 카카오, 노머스, TJ미디어 다 올라가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99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3억 원, 26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18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0억 원, 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10전 하락한 1,38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 흐름 굉장히 좋고 앞서 저 얘기했던 섹터들 네. 다 좋네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바소반전? 예, 바소반전.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 쪽, 예, 바이오도 좋고, 예. 예, 반도체도 좋고, 전선도 좋고, 전력 쪽. 뭔가 우리도 한번 그 유행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근데 바소반전은 입에 착 붙네요. 붙어요. 바소반전. 예, 바소반전. 안전해야죠. 반전, 그렇죠. 시세 이제 내줘야죠. 예. 앞서 그 예. 저희 얘기했던 부분, 8월 수익률. 예, 8월 수익률. 그 화면을 잠깐만 네. 다시 보여주면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8월은 다 강세였는데 유독 소외된 5개 업종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당연히 소외될 업종이 있었습니다. 업종 분들은 죄송하지만 화학, 통신, 철강 대표적인 어떤 보수 업종이고 아, 네. 유틸리티까지는 당연히 강세장에서 소외돼야죠. 근데 문제는 화장품 유통이 이럴 일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반기에 상승했기 때문에 매도도 있었을 거고 네. 어떤 재료가 소진돼 특별한 재료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외됐었는데 지금 거꾸로 보면 이제 어떤 상법 개정이 주춤되면서 이제 보험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자본재가 조금 빠질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아까 말했던 하반기에 에이펙 그다음에 저평가되던 소비재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 오늘 오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9월, 10월까지 보면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바이오나 소비재 쪽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비재 쪽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 어휴, 아니 근데 진짜 화장품이 막 날아가네. 네. 근데 그러니까. 8월 달에도 상승해도 되는데 9월 달에 상승하는 거죠. 아, 사실은 그래요?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8월 달에 못 오른 거죠. 다른 대형들이 더 많이 올랐고 증권 보험에 대한 투심이 더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재료는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온 거고 네. 그게 타당한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화장품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종목 이름이 나와서 싶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국 화장품 그냥 개법으로 12% 뛰어버리네. 저희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8월달 수익률의 차트에서 보면 그런 투자 심리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심하게 좀 화장품이나 유통을 8월달에는 매도한 게 아닌가? 아, 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8월에. 그러니까 과매도에 따른 반등. 과매도에 대한 반등도 있어요. 과매도에. 8월에 마이너스였어요. 이상은.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좋은데 저 반도체 좋은데 이럴 때 왜 한미 반도체 같은 게 왜 같이 못 가죠? 이건 또 잠시 또 이제 그건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과 관련된 공정 네네, 같은 공정 쪽, 부분인데 예. 그 아마 개별 이슈가 있을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왜 예전에 한화그룹과의 어떤 이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납품하는 어떤 부분이 경쟁 기업이 생긴 것 아니다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어떤 네. 기억나실 예.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다 캐치 못해서 송구하지만 한미 반도체 자체의 문제, 즉 반도체 전체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강도나 아니면 어떤 그쪽에서 만드는 제품의 어떤 판가라든가 경쟁 강도 이슈이지 네. 반도체 전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시타임 끝나고 하모니 시간에는 오늘은 그건데 로봇 쪽을 한번 살펴볼 그겁니다만 아니 로봇들이 특별히 이렇게 뭔가 움직일 만한 뭐가 있었나요? 뭐 로봇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왔던 건 사실인데 예. 그리고 특히 뭐 중국에서 그 사람을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로봇들에 대한 기사가 예.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마 1, 2주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뭐 그런 시연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도 뭔가 있었던 것 같고 어저께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영국 JV, 네. 뭐 중국과의 JV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준 것 같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강세, AI 관련된 반도체나 이런 것들 강세는 있었지만 AI가 이제 로봇 때문에 AI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휴먼 로봇 때문에, 휴머노이드. 예. 그건 상반기에도 한번 휴머노이드, 휴먼 로봇은 한번 테마가 있었고요. 예. 저희 하우스도 이제 휴머노이드 2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AI의 새로운 어떤 결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될 때 데이터 센터만 볼 게 아니라 휴먼 로봇이 쓰는 어마어마한 또 이 반도체라는 게 필요하다. 휴머노이드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반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질문지도 미리 못 보내드리고 여쭙는 겁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영국 방문 중이잖아요. 국빈 방문. 네. 이 관련해서 혹시 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AI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줄 모양이던데 그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쪽하고. 예,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영국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처럼 전형적인 자연과학의 발달 국가고 네. 거기에 대한 로직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펀딩,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의 교류, 미국도 그게 필요하니까요. 버튼 네네. 로보틱스부터. 예. 사실 로봇 기술은 중국이 더 앞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예. 일반적인 로봇을 얘기하는 것보다기보다 AI와 결부된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참 요즘 어떻게 일본이 이럴 때마다 빠지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아톰도 보고 뭐 마징가 제트도 보고 해서 예. 뭐 로봇이든 뭐든 전기 쪽이든 전자 쪽이든 다 자동차도 일본 했습니다만 참 일본이 요즘 그러네. 사실은 반도체를 놓친 게 컸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메모리, 그러니까 놓친 거. 80년대 최근에 누가 뭐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일본은 자동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요? 왜냐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500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투자부터 네. 반도체 협상도 빨리빨리 물러났던 것도 80년대 초반에 다 예.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전방 후방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일본 GDP의 그러니까 10%지만 산업 열량은 20%까지도 이 산업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예. 자동차를 쉽게 폄하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고용이라든가 전후방 관계 하도급을 보면 자동차 되게 크거든요. 크죠. 플라스틱, 전기, 자동차, 고무가 다 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근데 일본은 80년대 이후로 그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면서 그 반도체를 20년간 거의 없었어요, 산업이. 예. 그런 것들이 이 로봇 산업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논리는 만들 수 있지만 네. AP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또 연구를 덜 한 거거든요. 네. 그것이 중국과는 좀 다른 부분, 영국과는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날 뭐 별로 이렇게 신통한 반응이 없습니다만 우리 현대차, 기아 같이 자동차 예. 주들은 지금 조금 뭐 관세 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뭔가 좀 눌리는 시기라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를 예. 사실 언제쯤 투자 어떤 그 종목으로 네, 네. 과소반전자가 될까? 과소반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과소반전자가 될까? 근데 저는 솔직히 올해 연말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 보는 건 지금 현대차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라인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예. 중국은 내연기관차를 못하고 예. 미국은 전기차를 못해요. 일본은 수소차를 하는데 뭔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 라인업이 제일 잘 돼 있고 그다음에 JD 파워처럼 품질이 가장 좋은 차. 마지막은 뭐냐면 보스턴 로보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로봇 밸류에이션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총에. 어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관세 때문에 매월 뭐 7천억, 8천억 적자다 얘기하지만 그건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의 탑 매니지먼트들은 로봇에 대한 관심이 그거보다 높고 제가 CES를 갔을 때 많은 그 비상장 벤처 기업들이 와서 물어보니 소속이 다 현대차 소속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 현대차 밑에 수많은 파일럿 벤처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게 다 로봇 기술을 활용한 벤처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을 시청이 어떻게 반영할까를 담당자랑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좀 해서 오늘 영국과 미국의 로봇 협상에 대한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구름이 거치면서 로봇과 라인업,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단단한데 신규 사업에 대한 라인업이 되면 현대차고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그건 다음 시간에 10월 정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로봇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이번 뭐 조지아주 그 공장에서 합작 공장에서 구금 사태에 있었을 때 또 다소 그 했던 게 놀라웠던 게 현대차 직원은 없었어요.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공장의 라인업에 그때가 또 필요했을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그 제가 CES를 두세 번 갔을 때 느꼈던 거에 그 부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IT 부스만 보지만 그 뒤쪽에는 소규모 부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거기에 현대차 밑에 벤처 기업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많이 놀랬고요. 예. 그거는 탑 매니저마다 꾸준히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저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방산, 조선, 원전 이런 거는 조금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상승은 절자 주가는 하락할 종목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락할 당사장에서는 예. 제가 여기 마지막 화면 잠깐만 네네. 보시면 요 표 1번만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합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2015년부터 25년까지 그 미국의 금리 인하기, 네네. 그다음에 달러 약세 국면의 팩터별 상대 수익률을 좀 히트 레이쇼를 네. 해보니 히트 레이쇼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10년 동안 모멘텀 종목 대형 성장주들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요 세 업종이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모두 고배당주나 아니면 가치주보다는 되게 높았다는 거죠. 그죠?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런 기업들도 절대 수익률은 올라갈 텐데 네. 중요한 건 상대적인 거. 덜 오르고 더 단기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까지만 본다면 저는 여전히 바소반전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비재,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전력기 이 순서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자동차가 고민스러운 거죠. 왜 환율이 또 오르지? 환율은 또 너무 일일비 아니면 일일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아직 어저께 FOMC 통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아직 어떤 얘기가 예. 없으니 그거는 반응하는 게 또 인데프 시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대세는 달러화 지수가 올해 달러화 지수보다 내년 달러화 지수가 높을 거냐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안 네. 네, 그렇게 원화 대비로는 좀 강한 모습이니까. 그렇죠. 원화대. 그러니까 저희 경제 펀더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아까 말했던 일반 2차 전지주가 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지연, 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지연. 그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일부 중국과 있었던 어떤 한한령. 근데 이제 한한령은 풀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아직 그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외국인에도 원화를 사기엔 좀 약하잖아요. 자동차 산업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단기적인 거. 뭐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말씀 잘 받아가지고 1370원 내려가면 1희 하고 예. 1400원 올라서면 1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1희 1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바서반전 기억하고. 봐서반전.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한 차례 조정을 겪은 뒤 바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일제히 상승합니다. 코스피가 0.52% 오름세로 3,43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0.8% 오름세 852포인트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95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21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홀로 1,08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가 연출됩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35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도 4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2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자제품과 전기 장비, 그리고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해운과 비철금속, 전기 유틸리티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화장품주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내수 경기 회복을 이끌며 화장품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화장품 쪽에서는 본느가 13.7%, 14.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삐아도 15%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11,470원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9.75% 오름세 11,140원에 거래되고 있고 후에멘씨가 2.6%, 제닉이 3.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상승합니다. 공연과 투어 재개, 콘텐츠 수출 확대, 그리고 중국과의 문화교류 회복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엔터 관련주 내에서는 큐홀딩스가 개별 호재 속의 상한가고요. 노머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7%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4,600원입니다. 빌리언스가 3.6%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FNC 엔터와 카카오도 1% 넘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과 노란봉투법 시행, 피지컬 인공지능 AI 투자 확대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모듈 양산 시장 본격화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13%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9,100원이고요. 로보스타가 18.53% 강세 보여주면서 4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P시스템즈가 11% 오름세, 거래가 10,070원이고요. 엔젤 로보틱스가 8.39% 오름세로 25,250원, 휴림 로봇도 5.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확산과 관련해서 의료 AI 쪽도 오늘 좋은 분위기 형성 중입니다. 노을이 9.53% 오름세로 3,965원, 유로핏도 5.7% 강세로 현재 거래가 17,020원입니다. 밖에 소니드가 2.3%, 로킷 헬스케어도 1.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까지 1.87% 오름세, 거래가 6,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세를 보였었는데요. 그간 변압기 위주였던 제품 수요가 다른 제품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 세계에 설립되는 AI 데이터 센터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계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변압기 위주였던 제품 수요가 차단기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 시장의 높아진 차단기 수요의 수혜를 이어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단기 시장은 지난해 224억 달러, 하나로 약 31조 원, 그리고 오는 2032년에는 429억 달러, 약 59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차단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변압기 대비 수요가 크지 않았지만 도심 인근까지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사고 방지 차원과 전력계통 사고나 이상전류 발생 시에 신속히 전류를 차단해주는 핵심 전력기기로 차단기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스페인 대정전도 갑자기 늘어난 전력 수요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이어졌고 국내 업체들은 북미 지역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와 함께 최근 유럽 쪽 수주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5월 스웨덴과의 계약에 이어서 이번엔 핀란드의 14대 초고압 차단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차단기 누적 생산 10조 원을 돌파한 효성중공업도 지난 7월 미국 대형 전력회사와 2,640억 규모의 초고압 차단기 수주 체결도 이뤘습니다. 또한 LS 일렉트릭은 미 현지 공장을 통해서 차단기 생산력을 확산하고 있어서 변압기 수요에 이어서 차단기까지 수요 확산을 보이면서 전력 인프라 시장 초호황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관련주 탑픽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산일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고압과 초고압 차단기를 생산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수주를 연이어 체결하면서 하반기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미국 관세와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 중단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초고압 제품의 생산 능력의 확장이 쉽지 않아서 현재 타이트한 공급이 장기간 유지되고 현재의 호황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9월 들어서 3개월가량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대열에 합류했고 지지력을 테스트한다면 추가 상승이 용이한 자리로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56만 5천 원까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64만 원, 손절가는 5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일전기인데요. 산업용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로 틈새 시장인 특수 변압기를 제조 중이고 21년 이후에 4년 만에 매출액은 3배 이상, 영업이익은 90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69.2%로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그대로 수혜로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변압기 공급 부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내 변압기 자급률이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분기에도 실적은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8월 달에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을 보였고요. 최근 반등세를 다시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기준선과 전환선 모두 돌파해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라서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11만 2천 원, 손절은 10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14만 원, 2차 목표가는 16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과 정부의 로봇 규제 재정비 기대감 속에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봇 시장 최신 동향과 전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양 연구원님,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시세들을 내고 있어서 한번 진단을 해주실 때가 됐는데, 자, 규제 개선 움직임, 뭐 노란봉투법 시행, 피지컬 AI, 뭐 요런 투자 확대. 자, 우리 시세 잘 가고 뭐 로봇주로 돈 버세요 하면 다 끝나는데 한번 제대로 공부 좀 하려고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 현주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로봇 산업도 그렇고 네. 글로벌 전체적인 로봇 산업도 그렇고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장 오늘 뭐 내일이라도 뭐 휴머노이드나 그리고 또 이런 AI 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뭐 가사 공간까지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은 네. 사실 아직 기술적으로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길 또는 저희가 접근해야 될 그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조금 지금부터 이 온기 확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지금 8월 말부터 해서 말씀 주셨던 노란 네. 봉투법 요 이슈부터 해서 지금 이제 현대차 관련돼서 지금 오늘도 이제 뭐 CID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예.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또 오늘 보시면은 이제 LG 관련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 이제 현대차에 이어서 이번 또 LG전자 관련된 로봇주들까지는 계속 빠르게 좀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흔히 말하는 그 관절의 움직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테슬라 옵티머스 보면은 그 달걀을 이렇게 잡을 네.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일단은 테슬라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의 로봇들은 다 이제 하드웨어에 포커스를 맞춘 기계적인 움직임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사실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걷는 것도 중요하고 네. 팔다리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작업성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작업성은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손에 대한 기술력이 중요한데 보통 인간의 손의 자유도를 27 자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보통 일반적인 로봇 회사들의 손의 자유도는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자유도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머스의 손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22 자유도까지 따라오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이 손의 발전 측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야? 아니 이따가 저 아무래도 시간이 쫓길 것 같아가지고 예. 궁금했던 거 우리 양 연구원님 먼저? 아, 예, 나오신다길래 예. 그거 다 좋은데 제가 산업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이 로봇이 그거 하는지는 직접 못 봤으니까 제가 체험하는 로봇
저기 식당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커피 타주는 네, 거. 네. 이건 멋있어. 예, 뭐 24시간 지치지도 않고 잘하고 있고. 뭐 레스토랑 가면 이제 비엘루름 와서 접시 담아라는 거. 지가 담으면 좋겠더만 그 일이 또 우리가 닦고 손 닦아야 되고 뭐 네.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네. 집에 돌아가는 그 정도인데 아니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뭔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PER이 3,800배, 로보티즈가 1,186배. 이 괜찮아요 이거? 사실 저희도 밸류에이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큰 상황이긴 네. 하죠. 근데 이제 그저께 재미있었던 이슈가 뭐 재미있는 이슈는 아니지만은 이제 로봇 쪽에서 뭐 상장 기업들만 저희가 보긴 하지만 이제 비상장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 이 휴머노이드를 하는 걸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가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있지만은 예. 피규어 AI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마 많이 보실 회사인데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지금 390억 달러로 거의 현대차 의 시총에 버금가는 걸로 지금 최근에 그래요?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근데 저희가 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으로 봤을 때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PSR로 뭐 200배, 300배, 뭐 PER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아직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기 글쎄. 때문에 뭐 3,000배, 4,000배 예, 이렇게 갈 수도 예.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기법으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럼 정말 뭐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디까지의 기업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좀 더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PR 말고 PDR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그 제작 단가 낮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널리 쓰이고 또 맞습니다. 보급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제작이 한 우리 돈으로 1억 원? 근데 이걸 지금 2천만 원까지 낮추려고 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테슬라의 네. 일론 머스크 대표가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를 한 2만 달러까지 낮추겠다. 한국 돈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네네. 수준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휴머노이드의 가격은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 1억 원이 넘어갑니다. 네. 물론 중국에서는 일부 뭐 2천만 원, 1,000만 원대의 저가 로봇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할 정도의 좀 높은 퀄리티의 휴머노이드들은 거의 수억 원대에 이제 도달하고 네, 있는데 예. 결국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양산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예. 상황들이어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향후 한 100만 대 정도까지 우리가 로봇을 팔았을 때 2만 달러의 가격이 2만 달러의 원가가 실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또 질문지 없는 얘기 또 네네네. 이따 시간 없을까 봐. 예.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주 했을 때는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네. 자, 이게 이제 한바탕 진짜 텐베그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이게 또 삼성에서 또 인수를 했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시총이 무려 5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은 3,800배고 현재.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평가한다 하니까 그한데 아니 그래도 지금 보니 280억에 34억 작년 말 매출이 280억에 34억. 지금 뭐해서 돈 버는 회사입니까 지금?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뭐 21년도, 22년도에 굉장히 좀 붐이 있었었던 약간 저가형 또는 보급형 좀 안전한 산업용 로봇들을 이제 주로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협동 로봇에서 나아가서 이제 RBY1이라고 하는 네. 양팔형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하반신은 다리는 아니고 이제 바퀴 형태의 로봇인데 이제 상반신은 인간처럼 팔이 달려 있고 손이 달려 있는 이제 그런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고 예. 그 RBY1이라고 하는 로봇들이 뭐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개발 중심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예를 네. 들어서 저희가 피지컬 AI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쌓는 매개체로 쓰거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로봇들을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또는 해외 기업들에 납품을 하면서 점점 이제 협동 로봇에서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매출에 대한 구성 자체는 변화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저는 이제 그거 합니다. 이건 제 역할이고 저의 긍정적인 역할인데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 맞습니다. 들어가요. 네. 예? 여기서 좋아요 로봇 이건 뭐 걱정 없어요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데 이 로봇3 AI 이거 거래 정지인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떤 회사 말씀이시죠? 로봇3 AI 사실 저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모르는 회사예요. 네, 모르는 제가 회사. 궁금한 거는 무늬만 2차 전지 엄청 많았고 네. 무늬만 리튬 네, 많았어요. 네. 지금 로봇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제법 있어요. 맞습니다. 이 중에 무늬만 로봇 회사 좀 있죠.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자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네. 투자하시기 전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인력 현황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로봇을 개발을 하려면은 로봇공학 또는 뭐 기계공학에 관련된 인력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야지 개발을 하고 그걸 사업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항상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전에 좀 정보들을 체크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궁금하신 거. 이따가 또 여쭐게요. 너무 네. 너무 엇나가는 것 같아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게 왜 중국에서 만든 로봇들이 막 마라톤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궁우도 하고 예. 춤도 추고. 축구도 하고 뭐 스스로 배터리까지 교체할 정도로 하니까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로봇 쪽 기술력이 앞서간 것 같은데 실제로 나라별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항상 뭐 로봇 관련돼서 기술력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보면 네. 항상 뭐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고 그리고 3, 4등이 뭐 한국, 뭐 독일, 뭐 스위스, 뭐 한국, 뭐 중국 이렇게 해서 평가가 많이 됐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는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은 로봇 AI 쪽으로는 사실 미국하고 이제 중국 이 양대 국가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좀 거기서 이제 뒤처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는 최근에 뭐 중국이 로봇 관련해서 컨퍼런스도 크게 하고 뭐 올림픽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이면에서는 아직 기술 개발들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로봇들이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아직 실패하는 모습들도 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이제 불었고 저희가 또 본받아야 되고 저희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실패를 해서라도 이제 공개를 하고 계속 기술 개발들을 촉진하고 있는 예. 부분들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투자를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로봇 부품 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산업용 로봇, 뭐 물류 로봇, 뭐 또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기업하고 이렇게 매치시켜 가면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뭐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용 로봇도 있고 뭐 서비스 로봇도 있고 예. 등등 있지만 일단 제가 뭐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부품 쪽이어서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나 로봇 AI를 저희가 아직 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어렵고 자금력이나 이제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부품 공급망 쪽으로 먼저 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로봇 기업들을 보면은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그렇고 또 대다수가 많은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들을 여전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뭐 미국이랑 중국이 지정학적으로도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를 비롯해서 로봇 분야 이런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장기적으로도 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 부품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이런 밸류체인 측면에서 중국에서 뭐 한국이나 뭐 일본 쪽으로 전환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우리가 또 부품 관련해서는 뭐 감속기나 모터 이런 것들을 지속 개발을 하면서 실제 기업들을 투입을 하고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들이니 일단은 저희가 완제품 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부품 관련해서 뭐 로보티즈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부품 관련 기업들의 이제 이런 공급망 진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커졌었었는데 예. 뭐 이제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들이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용접에 쓰이는 로봇들 뭐 유로메카나 이런 기업들이 조선 용접 로봇팔을 활용을 해서 솔루션들을 만들고 예. 있고 또 뭐 K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원전 해체 로봇을 최근에 개발하기도 했었었고 뭐 기타 시메스나 뭐 현대 무벡스 등등 여러 또 물류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있어서 이런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뭐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좀 같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참고를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느 쪽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은가요?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어느 쪽을 좀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 지금 로봇 부품, 그러니까 로봇 예. 그 자체에서의 원가 비중이 큰 게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액추에이터, 부품인데 예. 사실 많이 헷갈리시는 게 예. 액추에이터가 뭐냐 잘 예. 모르시거든요. 근데 액추에이터가 뭐냐면은 모터, 감속기, 뭐 센서,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여러 요소 부품들을 네. 가지고 와서 예. 하나의 모듈로 묶은 이제 구동 부품이어서 사실 액추에이터 또는 액추에이터가 이제 상위의 개념이고 네. 이제 아랫단에 모터 감속기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뭐 하이젠 RNM이나 로보티즈처럼 그 상위에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위에서 이제 감속기나 모터를 또 개발을 하는 뭐 감속기 같은 경우는 SPG, 뭐 SBB 테크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예. 뭐 사실 둘 다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주 자주 이렇게 로봇 관련주 하다 보면 들리는 종목이 클로봇인데 네. 시세도 좋고 네. 정확하게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거기는? 일단은 클로봇 같은 경우는 뭐 로봇들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제 SI라 그래서 로봇들 도입할 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도 통합도 해주고 약간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즘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뭐 현대차 관련해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양산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클로봇이 또 마침 그 밑에 이제 로아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의 일부 이제 대리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조금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로봇도 보면은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로봇 청소기 혼자 청소하다가 집에 가서 충전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게 혼자 집에 가서 충전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맞아. 그럼 결국에는 이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배터리 그 이왕이면은 한 번 충전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배터리 밀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사실 근데 지금 배터리 기술이 뭐 로봇에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왜냐면은 뭐 휴머노이드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지금 휴머노이드가 사람 닮은 로봇이니까 네네. 몸무게가 70kg고 배터리 10kg밖에 못 넣는데 그러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환산했을 때 2kWh 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로봇이 간단하게 걷고 움직이는데 시간당 500W 정도 소모를 하니까 구동 시간 한 4시간 나오면 잘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들은 24시간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지금 그 배터리 기술 자체로는 좀 부족하다. 물론 교체를 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교체를 하는 것도 여분의 배터리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원에서 뭐 가격을 점점 떨어뜨려 간다 이 이야기에서 또 반하는 부분들이라 조금 아직은 이제 중요한 건 맞지만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저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을 때 상당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이후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보다는 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로봇 기술을 좀 고도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제 조금씩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 아틀라스나 아니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여러 가지 로봇 유형들을 이제는 양산을 하고 좀 이제 상업화를 해보자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최근에 뭐 현대 모비스에서도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앞으로 뭐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비전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렇다라는 거는 이제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 라인들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로봇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앞서서 PR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또 테마로만 볼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 1년, 2년 보고 투자할 거면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5년 뒤, 10년 뒤까지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적합한 기업들을 뽑아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결국 5년 뒤, 10년 뒤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개발을 하고 있거나 이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력 풀도 사실 그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를 한다. 근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기술 요소가 무엇이냐? 앞서 좀 이야기도 드렸던 뭐 액추에이터가 핵심인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핵심인가? 결국 코어가 뭔지를 계속 저는 이제 찾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3년 전, 4년 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이제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결국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고 가장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 로봇 관련주 저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나마 생소하지 않고 이름이라도 그거 한 게 두산자가 들어가니까 두산 로보틱스 그죠? 네. 얘도 지금 주가는 그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시세가 안 나고 있어요. 네. 뭐 특별한 그게 없나 봐요. 실적 측면에서나 뭐. 지금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하는 협동 로봇? 회사입니다. 예. 물론 네. 이제 앞으로는 뭐 휴머노이드나 이제 여러 가지의 첨단 로봇 유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이노베이션 센터도 개설을 하고 계속 R&D 인력도 뽑고 체질들을 좀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네. 계시는데 워낙 이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고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매출이 감소를 했던 이제 그런 타격들이 그래요? 있어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시장은 뭐 실적이나 뭐 아니면 협동 로봇 이런 것들에 관심 있기보다는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기술 관점에서 부각받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뭐 로봇주 얘기했는데 방산도 커버하시니까 방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연초 이후 시세를 내다가 방산주가 최근에는 약간 조금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단 말이죠.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은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중요한 게 수주입니다. 예, 결국 예. 수주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장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수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올해 뭐 6월 달부터 해서 여러 수주들이 나왔어요. 뭐 네. 한국항공우주의 FA50 필리핀 수주와 그리고 네. 현대로템의 폴란드 수주 2차가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수주들이 쌓이고 있긴 하지만 예.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그 이상의 수주들. 결국 한국의 방산의 해외 수주액들을 보면 2022년도에 170억 불 그리고 그 2023년도에 뭐 한 140억 불 그리고 이제 작년에 거의 90억 불 정도 수주를 받으면서 계속 이제 우하향을 해왔었던 예. 상황이고 이것들이 이제 2년 뒤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까지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내년도 내후년에는 이 성장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수 있으니 결국 지금 폴란드가 거의 한 20-30조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결국 그 정도의 수주들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한 번에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저희는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장에서는 유럽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네. 지금 또 이제 중동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뭐 사우디나 뭐 여러 중동 국가들에서도 무기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유럽 다음으로는 이제 중동 쪽에서의 발주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주 1-2년 한두 달 뭐 1-2년 보고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양영군님 보시기에 우리 로봇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공부될 만한 미국의 뭐 요거 한번 주가 추이나 회사 한번 공부해 보시라 할 만한 거 있나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AI 쪽으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제 지금 중국에서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오히려 이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비텍이라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올해 또 연말에 그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보시는 마라톤하고 쿵푸하는 로봇이 예. 중국의 유니티리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인데 예. 그 회사가 이제 4분기 때 IPO 신청을 하고 아마 내년 정도에 상장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한국처럼 증권 신고서나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될 거여서 그때 뭐 증권 신고서나 여러 자료들을 IR 자료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해주면 좋으려면 약간 아쉬운 감은 있는데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과연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할 수 있는가 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 한데 뭐 저는 어쨌거나 FOMC 같은 빅 이벤트는 당일도 당일이지만 하루 이틀은 조금 더 볼 봐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외국인 갖고 지금 있습니다. 현선물에서 좀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네요. 예. 그게 좀 그거 하네요. 찝찝하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G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